종이에 싼 바람과 종이에 싼 불. 옛날 옛날 어느 고을에 삼형제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재산도 넉넉하고 글도 잘 익혀서 아무 걱정이 없었지요. 그렇지만 새 며느리는 불편하였지요. 시집 온 지 10여 년이 되었어도 친정에 보내주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큰며느리는 너무나 친정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혼인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나 그동안 한 번도 친정 부모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근래에 너무나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 한 번이라도 친정에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모르겠다. 내 시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오너라. 며느리는 사랑방으로 가서 시아버지께 친정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사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친정에 보내주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내 부탁이 있으니 친정에 가거든 종이에 싼 바람과 종이에 싼 불을 구해올 수 있겠느냐? 그것을 구해올 수 있으면 가고 그렇지 못하다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며느리는 남편과 상의를 하였어요. 그렇지만 묘책이 없어 친정에 가는 것을 단념하였지요. 몇 달이 지난 후에 둘째 며느리가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큰 며느리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였지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도 친정에 가기를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또 몇 달이 지난 후에 셋째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고 시아버지께 말했어요. 이번에도 시아버지는 말했죠. 내가 친가에 가면 종이에 싼 바람과 종이에 싼 불을 구해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셋째 며느리가 말했어요. 네, 아버님. 제가 올 때 꼭 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엽전 한 꾸러미를 내주면서 말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친정이니 내 마음대로 부모님 선물을 장만해 가지고 가거라. 셋째 며느리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물러 나왔죠. 그리고 친정에 간 셋째 며느리는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셋째 며느리가 친정 동생에게 말했어요. 장에 가서 크고 좋은 부채와 등을 사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셋째 며느리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는 머리에고 시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되도록 천천히 걸어갔답니다. 그래서 시집 앞에 다 왔을 때는 벌써 날이 어두워졌죠. 셋째 며느리는 등 안에 든 초에 불을 붙여들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시아버지 방 앞에 가서 말했답니다. 아버님 품부대로 종이에 싼 바람과 종이에 싼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사랑 마당에 모여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죠. 셋째 며느리는 부채와 등을 시아버지께 보여드렸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 먼 길에 고생이 많았구나. 자, 방으로 들어오너라. 셋째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절을 올리니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며느리 3명 모두 방으로 들어오너라. 내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친정에를 못 가게 했더니 이제 셋째 며느리가 그것을 풀었으니 기쁘기 그지없구나. 이제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도 모두 친정에 다녀오너라. 그리고 시아버지는 엽전 한 꾸러미씩을 두 며느리 모두에게 주었답니다. 위에 두 며느리는 재치 있는 셋째 며느리에게 고맙다 하고 말하고는 친정으로 갔지요. 그리운 친정에 다녀온 후에도 세 며느리들은 서로 위해주며 오래오래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 노루가 된 동생. 옛날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세상에는 물이 아주 귀했답니다. 아주 물이 귀해서 산에는 샘물이 마르고 들에는 강물이 말랐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비가 오는데 사람들은 이때는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3년 동안 먹곤 하였지요. 그런데 샘물이고 강물이고 다 말라붙어도 딱 한 군데 물이 고이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짐승의 발자국이었답니다. 그런데 짐승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게 되면 바로 그 짐승이 되었답니다. 노루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으면 노루가 되고 사슴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으면 사슴이 되고 토끼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으면 토끼가 되었답니다. 바로 그 옛날에 어느 산골에 오누이가 단둘이 살았어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7살 먹은 누나하고 8살 먹은 남동생하고 단둘이 살았지요. 그렇지만 어린 남매 둘은 아무 재산도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밥도 얻어먹고 남의 집 일도 해주고 겨우겨우 얻어먹고 살았지요. 그렇게 두 남매는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먹을 것을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물이 먹고 싶다고 막 울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심한 가뭄이라 깊은 산 중에도 물이 없었답니다. 동생이 자꾸 울며 보채니 누나가 말했어요. 누나가 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찾으러 가볼게.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나는 물을 찾으러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죠. 혼자 남은 동생이 울다가 무심코 앞에를 보니 조그만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너무나 목이 말랐던 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서 엎드려서 그 물을 먹었지요. 그런데 그 조그만 웅덩이는 바로 노루의 발자국이었답니다. 노루 발자국이 만든 웅덩이에 고인 물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에 갑자기 동생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동생의 머리에서 뿔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너무나 놀라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려 했지만 벌써 동생의 팔은 노루발이 되어 버렸답니다. 너무나 무서워진 동생은 울면서 누나를 찾았지요. 그렇지만 벌써 누나 하고 부르는 소리는 나지 않고 사슴에
우에 하는 소리만 나는 것이었어요. 노루가 된 동생은 계속 우에 우에 하면서 울었답니다. 물을 찾던 누나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자 동생을 찾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동생은 간데없고 조그만 노루가 있었지요. 조그만 새끼 노루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답니다. 노루는 누나에게로 와서 머리를 대고 울었지요. 그제서야 누나는 노루 발자국 웅덩이를 보고 동생이 노루가 된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이, 이를 어쩌면 좋아. 노루가 된 동생 목을 끌어안고 오누이는 같이 울었답니다. 두 오누이는 해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슬프게 울고 있었지요. 그때 이 산속에 사냥을 하러 온 사냥꾼 총각이 있었어요. 사냥꾼이 말을 타고 가는데 어디서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아가씨가 노루 목을 끌어안고 슬피 울고 있었어요. 사냥꾼이 말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아가씨가 말했어요. 제 동생이 노루가 되었답니다. 사냥꾼이 말했어요. 그럼 일단 저희 집으로 가셔서 앞으로의 일을 의논해 보시죠. 어쩔 수가 없었던 누이는 동생 노루를 데리고 사냥꾼의 집으로 가기로 했답니다. 오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사냥꾼은 아주 잘해주었어요. 노루 동생에게는 나무로 노루집도 지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사냥꾼은 누나와 결혼도 하게 되었죠. 노루가 된 동생도 그 집에서 함께 살았답니다. 마당에 있는 노루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살았죠. 사냥꾼 남편이 날마다 사냥하러 나가면 오누이만 남아서 집을 보았어요. 누나는 날마다 동생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극진히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다가 슬프면 둘이서 붙잡고 울기도 하였죠. 사냥꾼 남편은 사냥하러 나가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없는 동안에는 아무도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꼬부랑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서 말했지요. 이 불쌍한 늙은이에게 밥 한 술만 주어. 너무나 배가 고파 한 걸음도 더 걸을 수가 없다오. 사냥꾼 남편이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지만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도저히 내쫓지를 못하였죠. 그래서 누이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밥을 한 그릇 잘 차려 주었답니다. 할머니가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말했어요. 택시, 여기 오는 길에 내가 귀한 금비녀를 잃어버렸다오. 내가 눈이 어두워 찾지 못하니 택시가 좀 찾아주구려. 누나가 그 말을 듣고는 금비녀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갔죠.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기서 잃어버렸나? 저기인가? 하면서 누나를 데리고는
자꾸만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다가 깊은 산 속에 있는 낭떠러지기 위에 가서 말했어요. 옳거니 내가 여기서 금비녀를 잃어버린 게 틀림이 없네. 여기서 찾아보시오. 누나가 낭떠러지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금비녀를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할머니가 누나 뒤로 가서는 낭떠러지기 밑으로 떠다 밀어 버렸답니다. 누나는 그만 깊은 낭떠러지기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제주를 팔딱팔딱 넘으니 글쎄 그 할머니가 누나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둔갑을 한 다음에 집으로 와서는 사냥꾼을 기다렸지요. 저녁이 되니 사냥꾼이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가짜 색시가 말했어요. 이제 오세요. 어서 저녁밥 드셔야죠. 하고 남편을 반갑게 맞아들였죠. 그런데 마당에 있는 노루집에서 노루가 자꾸만 울었어요. 앞발로 문을 드득드득 긁으면서 구슬프게 울었죠. 그 소리를 듣고 사냥꾼이 말했어요. 당신 동생이 슬피 울고 있으니 어서 가서 달래주구려. 그러자 가짜 부인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있나?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사냥꾼이 말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그렇게나 애지중지하던 동생인데 어서 나가보시오. 남편이 야단치니 가짜 색시는 아무 말도 못하였죠. 그렇지만 밖에서 동생 노루는 세상이 떠나갈 듯이 울었어요. 노루는 다 알고 있었지요. 누나는 낭떠러지기에 떨어져 죽고 할머니가 누나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왔다는 것을 다 안 것이죠. 그래서 슬프게 울었답니다. 노루는 울다가 노루집을 부수고는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낭떠러지기로 뛰어갔답니다. 집에 있었던 사냥꾼이 노루가 왜 저러나 하고 따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노루가 낭떠러지기에서 왔다 갔다 하며 슬피 울고 있었어요. 낭떠러지 아래를 한번 보고 사냥꾼을 한번 보고 이러면서 왜 하면서 울었지요. 틀림없이 저 낭떠러지 밑에 무엇이 있는가 보다. 사냥꾼이 얼른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글쎄 거기에 자기 부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오? 그런데 저쪽에서 누가 달려오며 말했어요. 여보. 그래서 사냥꾼이 보니 또 자기 부인이었죠. 너무나 똑같았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몰랐죠.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쪽을 한번 보고 저쪽을 한번 보았어요. 그때였어요. 노루가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는 자기 누나에게 달려가서 얼굴을 비비며 마구 울었어요. 그때 노루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누나의 몸에 닿았답니다. 그 순간 죽은 줄만 알았던 누나가 눈을 떴어요. 동생 노루는 너무나 기뻐 왜? 하고 누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왜 소리가 누나 하고 나왔답니다. 노루가 너무나 반가워
누나! 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노루 동생은 다시 사람이 되어 예전 동생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누나와 동생은 너무나 기뻐서 얼싸안고는 막 울었지요. 그러니까 가짜 부인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었답니다. 사냥꾼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는 얼른 활을 빼서 쏘았죠. 그랬더니 가짜 부인이 벌렁 넘어졌는데 꼬리가 9개가 달린 여우가 그 자리에 있었죠. 헌년 묵은 여우가 할머니로 둔갑했다가 젊은 색시로 둔갑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죽자마자 큰 비가 오게 되었답니다. 큰 비가 오더니 강물이 흐르고 샘물이 다시 펑펑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동물 발자국에 고인물을 먹어도 동물이 되는 일은 없게 되었답니다. 밤 2개와 배 하나. 옛날 어느 고을에 낙향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선비는 원래 한양에서 높은 벼슬자리에 있었지만 부리를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미인지라 바른말을 하다가 임금님의 미움을 사게 되어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이 선비에게는 아들 4명제가 있었는데 모두 아주 영특하고 훌륭하게 자랐지요. 선비는 세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답니다. 높은 벼슬을 했어도 워낙 청빈하니 재산이 넉넉하지는 못하였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난한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비는 과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강에 나가 고기를 낚기도 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죠. 평소에는 별로 말도 없었는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면 선비는 잘못된 나라를 욕도 하고 벼슬아치들을 욕도 하고 하였죠. 그런데 선비가 이렇게 욕을 한 것을 나라에서 알게 되어서 어느 날 선비는 강가에 붙들려 가고 말았어요.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새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잡혀간 지 며칠이 지나자 선비가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다시 살아나기 어려울 것 같구나. 자칫 잘못하면 내 아들들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하나. 그러다가 선비는 옥졸에게 말하였어요.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밤 2톨과 배 1개를 사서 시골에 있는 우리 집에 좀 전해줄 수 있겠는가? 비록 옥에 갇혀 있었지만 평소 훌륭한 선비를 존경하던 옥졸은 선비의 부탁을 받고는 자기 동생을 시켜서 선비가 부탁하던 대로 밤 2톨과 배 하나를 사서 선비의 아들들에게 전하도록 하였어요. 옥졸의 동생에게 영무 모를 밤 2톨과 배 1개를 전해받은 아들들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낮에 다녀간 사람의 표정으로 보아서 무슨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죠. 새아들은 밤 두 톨과 배 한 덩이를 놓고는 오랫동안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말했어요. 이 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저 밤. 그러자 막내 아들이 말했죠. 이 밤, 저 밤, 배. 이 밤, 저 밤, 배. 그래, 오늘 밤이나 내일 밤 안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치라는 말이다. 그 순간에 새 형제는 그 뜻을 깨달았죠. 새 형제는 부지런히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났답니다. 그 길을 떠나는데 눈보라가 치고 때 아닌 뇌성이 일었죠. 그렇지만 새 아들은 배를 타고 건너서 무작정 깊은 산으로 숨어 버렸답니다. 그 이튿날이었어요. 선비는 사형을 당하고 죄인의 삼족을 멸하라. 이런 임금님의 어명이 내려왔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선비의 집을 와보았더니 아들 삼형제는 모두 없어져 버린 뒤였답니다. 당황한 포졸들이 사방을 찾아보아도 아들들은 찾을 길이 없고 눈이 내려서 아들들의 발자국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세상이 바뀌어 임금님이 바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다시 어진 임금님이 다스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충직한 제상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그래서 깊은 산속에 숨어 살던 아들 삼형제도 죄가 면해지고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아들들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죄를 상수하여서 임금님의 사면을 받았죠. 삼형제는 그 후로 의좋게 잘 살았답니다. 형의 재산을 가로챈 동생. 옛날 어느 시골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해서 아우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형은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였답니다. 그래도 형은 장사가 잘 되어서 돈만 벌게 되면 고향에 있는 동생한테 보내서 땅을 사게 하였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 형은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다니기가 힘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리라고 마음먹고는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뜻밖에도 형의 돈으로 부자가 된 아우는 모든 재산을 다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형은 밭도 못 붙이게 하였답니다. 너무나 화가 난 형은 그 길로 사또에게 고소를 하였지요. 그래서 사또가 아우를 불러 신문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땅은 모두 아우가 샀고 땅 문서도 가지고 있으니 사또도 어쩔 수가 없이 재산은 아우의 것이 분명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형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기도 하였지만 형제간의 재판이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다시 등짐을 싸고는 떠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형이 어느 주막에 묵게 되었어요. 저녁만 되면 고향 생각이 간절해지고 고향을 생각하면 괘씸한 아우 생각에
화가 치미는 형은 저녁을 먹은 뒤에 한방에서 자게 된 선비가 있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선비가 말했어요. 아니, 그럼 못된 아우가 있다니. 그럼 못된 아우는 버릇을 고쳐줘야 합니다. 제가 충청감사를 잘 알고 있으니 감사에게 말하면 노용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자 형은 너무나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죠. 선비는 편지를 한 통 써주며 다음 달 보름날에 감사를 찾아가 보라고 말하였답니다. 그래서 다음 보름날 감사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선비가 써준 편지를 전하니 선비 말대로 감사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형의 억울한 사정을 들은 감사가 말했어요. 이 일은 사또가 한번 재판을 한 일이라 다시 송사를 하기는 어렵지만 너의 사정이 딱하니 내 아우를 불러 내가 재판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형리에게 아우를 잡아오라고 분부를 하였답니다. 다음날 영문도 모르고 잡혀와 동원들에 끌어앉은 아우를 보자 감사가 말했어요. 너는 강도의 재산을 숨긴 죄로 끌려왔으니 내 죄를 이실직고 하라. 그러자 아우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소인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무엇이 답답해서 강도의 재산을 숨기겠습니까? 그렇다면 너는 물려받은 재물이 얼마나 되느냐? 물려받은 재산은 없으나 농사를 지어 재산을 늘렸습니다. 이놈, 거짓말을 하지 마라. 농사만 지어서는 목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터인즉 강도의 재산을 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말하거라. 그러자 아우가 할 수 없이 말했어요. 제 재산은 강도의 재산이 아니라 제 형이 장사를 해서 보내준 돈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감사가 껄껄 웃으며 형을 낳으라고 하였죠. 이 사람이 너의 형이냐? 아우는 형을 보자 새파랗게 질렸죠. 감사가 말했어요. 네 이놈, 강도의 돈을 가로챈 것보다 형의 돈을 가로챈 내 놈의 죄가 더 크다. 형제 간에는 우애가 두터워야 하거늘 내 놈은 형이 30해 동안 힘들여 모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마침내는 형의 은혜를 저버리고 형의 재산을 가로챘으니 그 죄가 죽어 마땅하도다. 감사가 이렇게 말하자 형은 사색이 되어 감사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감사님, 제 아우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감사는 형의 사정을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말했어요. 저 놈을 곤장 100대만 쳐서 내보내라. 그리고 그 놈의 재산을 몰수해서 모두 형을 주도록 하여라. 다시 모든 재산을 되찾은 형은 그래도 아우를 돌보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진정한 친구. 옛날 김정승과 이정승이 살았어요. 이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중마 고우였죠. 어느 날 서로 약속을 하였어요. 자네가 잘 살면 나를 도와주고 내가 잘 살면 자네를 도와주고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세. 또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약속을 하세. 그렇게 이 두 정승은 둘 다 별 재산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김정승과 이정승의 아들들은 서로 가난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따라 친형제처럼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김정승의 아들이 보니 김정승의 제삿날이 돌아오는데 제사 지낼 돈이 없었죠. 김정승의 아들은 할 수 없이 이정승의 아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여보게, 미안하네만 아버지 제사가 돌아오는데 제사 지낼 돈이 없네. 그러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그러니 이정승의 아들이 말했어요. 아, 그런가? 내 돈은 없고 저기 저 외양간에 남의 집 소를 먹이는 것이 있으니 그걸 갖다 팔아서 쓰도록 하게. 김정승의 아들이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럴 수 있나? 그러자 이정승의 아들이 말했어요. 아니야, 암만 돈이 없어도 우선 제사는 지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서로 팔아 쓰라 싫다 서로 싸우다가 김정승의 아들이 말했어요. 그럼 내가 저 소를 팔아서 제수돈을 쓰고 나머지는 갖다 줄 테니 돈이 되면 보태서 다시 소를 사기로 하지. 그래서 김정승 아들은 이정승 아들이 먹이는 남의 소를 끌어다가 장에 가서 팔고는 재물을 장만한 뒤에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김정승의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이가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김정승의 아들이 말했어요. 아니, 여보시오, 무슨 일이요?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어요. 저는 저 아랫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 길가에서 도둑을 만나 가진 돈을 다 잃고 집에 가는 길에 몇 끼나 굶어서 이렇습니다. 김정승의 아들은 젊은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여기 내 친구 돈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과거를 보러 가시구려 하고 남은 돈을 주었답니다. 젊은이가 말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집 주소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꼭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돈과 집 주소를 가지고 떠나갔죠. 김정승의 아들이 제사를 지낸 후에 이정승 아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자네 덕택에 제사는 잘 지냈는데 그 나머지 돈도 내가 다른 데 필요해서 또 다 썼다네. 이정승의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 괜찮네. 난 지금 돈 쓸 일도 없다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과거가 끝난 지도 몇 달이 되었는데도 그 젊은이에게는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김정승의 아들은 걱정이 되었죠. 두 집이 다 가난한데 남의 집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못 갚으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내가 지금 갚을 힘도 없고.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젊은이가 아버지 되는 노인과 같이 찾아왔답니다. 김정승 아들이 반갑게 말했어요. 오셨군요. 그래, 과거는 잘 보셨습니까? 젊은이가 말했어요. 예, 은인 덕분에 이번 과거에 급제를 하고 어느 고을로 발령이 나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은인을 뵙고자 하셔서 이렇게 같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고는 자기 아버지를 인사를 시켜주니 그 아버지가 말했어요. 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소.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제 아들놈이 벼슬은 그만두고
목숨까지 잃었을 것을 구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정승 아들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어쨌든 각오를 봐서 벼슬길에 오르셨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네, 너무 고마워. 여기 그때 빌려주신 돈에 10배를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김정승 아들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다시 갖다 주신 것만 해도 고맙고 또 찾아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했어요. 네, 보아하니 넉넉한 살림도 아닌 듯한데 내 집이 여유가 있어 드리는 것이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김정승 아들이 말했어요. 그 돈이 사실은 제 돈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님 제사가 되어 마침 돈이 없어 친구에게 갔더니 그도 돈이 없어 그 집소를 줘서 팔아서 재물을 산 후에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오다가 제가 아드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돈의 임자는 바로 제 친구입니다. 하니 노인이 말했어요. 그럼 당신 친구에게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정승 아들에게 갔지요. 그리고 그 돈을 주려고 하니 이정승 아들이 펄쩍 뛰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게 내 돈이라 하시지만 젊은이에게 준 것은 제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 돈은 제 것이 아니니 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김정승 아들이 말했어요. 제가 주긴 했지만 저 친구의 돈이니 갚으시려면 저 친구를 주십시오. 하고는 서로 큰 돈을 놓고 양보를 하였죠. 노인이 말했어요. 이보시오, 젊은이들. 네, 보아하니 두 사람의 우정과 인품이 부럽소. 내 일찍이 붕우유신이란 오륜을 배웠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 보았소. 정말 옆에서 보니 부럽고 부럽구려. 나나 내 아들이 당신들 같은 친구를 못 둔 것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랫지방에 사는 황부자라오. 황부자는 나라에서도 아주 소문이 난 큰 부자였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죠. 황부자가 말했어요. 네, 두 분의 그 우정을 생각해서 내 아들이 빌려 쓴 돈에 10배를 드리는데 서로 사양하시니 네 20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나누어 쓰십시오. 하고 큰 돈을 주고 가니 그때서야 할 수 없이 두 친구는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잘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뒤에는 과거 공부를 해서 벼슬도 하게 되었죠. 두 친구는 죽을 때까지 서로 위해주며 잘 살았답니다. 친아들보다 나은 양아들. 옛날 경상도 어느 곳에 황부자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황부자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은 한양 가서 살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장가를 간 후에는 한양에 집을 사주어 살게 해 주었죠.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궁금해진 아버지는 한양에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반갑게 맞아들였는데
밥상에 보니 반찬이라고는 간장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기가 막힌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 집에 있을 때는 잘 먹었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먹나 하고 아들의 방문을 문구멍으로 살짝 들여다 보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상은 진수 성찬으로 차려놓고 먹고 있었지요. 너무나 화가 난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이제 그만 집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냥 가시다니요.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데 돈 좀 주고 가십시오. 황 부자는 너무나 화가 나서 말했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냐? 그리고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집과 그 많은 땅을 모두 팔아서 부인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이 집을 떠나 나와 함께 가겠소. 아니면 한양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가서 살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했어요. 나는 아들네 집에 가서 살겠소. 그래서 부인은 한양에 있는 아들 집으로 올라가고 황 부자는 전국을 떠돌아 다니게 되었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우물가에 이르러 부인들이 있는 데 가서 말했어요. 물 좀 한 잔 얻어 먹읍시다. 그때 한 여인이 공손히 물을 떠주었답니다. 황 부자는 아주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죠. 그리고 그 여인을 뒤따라갔는데 그 여인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집이었답니다. 그 여인이 뒤를 돌아보고 말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나요? 황 부자가 말했어요. 날이 저물고 해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 하고 따라왔다오. 여인이 말했어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그래, 오두막집에 들어갔는데 잠시 뒤에 여인의 남편이 나무를 해서 들어왔어요. 여인의 남편이 말했죠. 누구십니까? 그때 부인이 대답했어요. 지나가는 노인이 하루 주무시고 가신다 해서 모셨습니다. 하니 남편이 말했어요. 아주 잘하셨소. 그리고 인사를 하고는 공손히 황 부자를 대하였죠. 그런데 그날 저녁상이 들어왔는데 멀건 죽이었어요. 황 부자의 죽에는 밥알이 조금 있었는데 주인 내외의 죽은 국물만 있었죠. 황 부자는 감동해서 말했어요. 자, 이 돈을 가지고 내일 쌀과 반찬을 사오시오. 그리고 이 마을에 괜찮은 집도 알아봐 주시오.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가 한양으로 이사를 가려고 내놓은 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무꾼이 흥정을 하려고 그 집에 갔더니 그 주인은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큰 기와집을 사겠다는 것이 우스워 농담 삼아 말했어요. 원래는 천냥이나 지금 사려면 바로 100냥만 주시오. 가난한 나무꾼은 황 부자에게 가서 100냥이라 말하고 황 부자는 100냥을 주어 큰 부잣집을 사게 되었답니다. 그래, 그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게 되었죠. 가난한 집의 주인 부부가 말했어요. 아버님으로 모시고 살 테니 저희와 같이 살아 주십시오. 그래서 양아들 부부와 황 부자는
친부자 사이처럼 행복하게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아주 많이 도와주었는데 이런 소문이 퍼지자 사방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바라고 모여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 황부자의 아들과 며느리였답니다. 그래서 노인이 양아들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살던 오막살이를 주어 살게 하여라. 그리고 다시 말하였어요. 가서 땅을 줄 테니 농사를 짓겠느냐고 물어보거라. 그랬더니 황부자의 친아들 부부는 농사를 짓겠다고 대답을 하였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답니다. 또 어느 날이었어요. 거지 할머니가 마을에 들어왔는데 황부자가 보니 자기의 부인이었답니다. 황부자가 말했어요. 이보시오. 아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 꼴이 되었소. 아니, 그동안에 어떻게 지낸 것이오? 그러자 부인이 말했어요. 서울 아들네 집에 가서 사는데 못 살게 되어 여기저기 남의 집 일을 하며 떠돌며 살게 되었답니다. 아들네 외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도 모른다오. 황부자는 그제서야 자기가 지난 이야기를 하고 아들 부부를 불러다가 모두 같이 만나 지난 이야기를 하였죠. 그리고는 양아들 재산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친아들은 양아들과 화목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잘 살게 되었답니다. 재혼을 막은 꿈. 옛날 어떤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명이 길어지게 해주려고 어떤 스님을 수양 아버지로 삼게 해 주었답니다. 그 어렸던 딸이 자라고 자라서 시집갈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농부가 수양 아버지 스님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를 시집을 보내야겠는데 좋은 사익감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수양아버지 스님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연에 맞는 좋은 신랑감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 딸의 관성을 자세히 보니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면 곧 죽을 운명이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난한 집으로 보내야만 그 딸이 오래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산골에서 숫장사하는 총각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딸이 시집을 가보니 어찌나 가난한지 매일매일 좁쌀죽이나 시래기 죽을 먹었는데 그나마도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물을 길러 나갔다가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마침 수양아버지 스님이 지나가기에 쫓아가서 말했어요. 수양아버지, 제가 이 집이 너무 가난해요. 배가 고파 못 살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수양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럼 다른 곳으로 다시 혼인을 할 생각이 있는가? 그러자 딸이 말했어요. 제발 다른 집으로 시집을 보내주세요. 배가 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자 수양아버지 스님이 말했어요. 알겠구나. 내가 부잣집으로 다시 잘 알아보마. 그리고 나중에 농부의 딸은 큰 부잣집으로 시집을 다시 갔답니다. 그 집에 가니 밥도 흰 쌀밥에 고깃국만 먹고 일도 안 하고 아주 편안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슬하에 아들 삼형제를 두어 공부를 시켰는데 세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모두 원님이 되었답니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하였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말했어요. 마님, 큰 서방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농부의 딸은 깜짝 놀랬죠. 그리고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자 그래도 아직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괜찮다고 위로하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또 하인이 허겁지겁 들어와 말했어요. 마님, 이번에는 둘째 서방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농부의 딸은 그래도 아직 아들이 하나 있고 그래도 돈이 많으니 가난한 것보다는 낫지 하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하인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마님, 셋째 서방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농부의 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답니다. 샘가에 물동이를 놓은 채 잠을 잔 것이었죠. 농부의 딸이 생각하였어요. 아, 내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면 아들 셋을 낳았다가 다 죽게 되는 팔자로구나. 그냥 여기서 악착같이 일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하여 나중에는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도로 아미타불. 옛날에 건들건들한 젊은 총각 한 명이 노새 한 마리를 끌고 얼음이 살짝 언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중간쯤에 오니까 얼음이 너무 얇아 찌지직 찌지직 하고 소리가 났어요. 금방 얼음이 깨질 것 같았지요. 그러자 너무나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로 무서워서 마음을 놓고 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살살 걸으며 얼음을 밟고 갔지요. 젊은 총각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소리가 잇따라 나왔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가슴을 조여가며 가만가만 걸었더니 나무아미타불덕인지 무사히 강을 건너 언덕에 오를 수가 있었지요. 무사히 강을 건넌 젊은이는 자기가 마음에도 없는 나무아미타불을 궁상맞게 중얼거린 것이 쑥스러웠어요. 그러자 갑자기 말했죠. 빌어먹을 나무아미타불은 뭐라고 비틀어진 나무아미타불이냐. 그런데 그 말하고 다시 뒤를 돌아보니 자기의 노새가 강 건너에 있고 자기 혼자만 강을 건넌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젊은 총각은 할 수 없이 다시 얼음을 밟고 노새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죠. 노새 있는 곳으로 강을 건너가면서 젊은 총각이 말했어요. 도로
남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말했답니다.